붕어빵집 여자랑 결혼 절대 안 돼! 사메로지스틱스 강태산 회장이 아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아들이 2년째 만난다는 여자, 중졸에 월세도 못 내는 붕어빵 장사였거든요. 이런 여자가 감히 우리 가문의 며느리라고! 강 회장은 결심했습니다. 거지로 변장해서 그 여자의 진짜 속마음을 알아보기로요. 하지만 그날 붕어빵 카트에서 벌어진 일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었습니다. 이거 드세요. 마음을 잃지 마세요. 며칠 후 회사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녀가 보여준 놀라운 모습을 본 순간 68년을 살아온 재벌 회장이 그녀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는데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의 우뚝 선 65층 사메로지스틱스 본사 빌딩은 대한민국 물류업계의 상징이었습니다. 1994년 강태산이 트럭 한 대로 시작한 회사가 이제는 연 매출 5조 원을 자랑하는 대기업으로 성장했어요. 강태산 회장은 68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으로 회사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맨손으로 일어선 입지전적 인물이었죠. 그런 태산에게는 단 하나의 자랑이자 걱정거리가 있었어요. 바로 외아들 강은우였습니다. 은우는 36세로 사메로지스틱스 미래전략실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하버드에서 MBA까지 취득한 엘리트였습니다. 태산이 후계자로 키우기 위해 어릴 때부터 최고의 교육만 시켰거든요. 하지만 최근 은우에게 변화가 생겼어요. 2년 전부터 퇴근 후에 자주 외출하기 시작했고 주말에도 바쁘다며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평소 무표정하던 얼굴에 미소가 자주 떠오르기도 했어요. 그날도 은우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밝은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태산이 젓가락을 놓으며 물었어요. 은우야, 요즘 뭔가 달라 보이는구나.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은우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태산의 손이 멈췄어요. 사람이라니? 어떤 사람이냐?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착하고 따뜻하고. 아버지께서도 만나보시면 분명 마음에 드실 거예요. 은우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태산이 차분하게 물었어요. 어떤 집안 출신이고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이 워낙 착해서. 은우가 진심 어린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태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중요하지 않다고? 우리가 누구냐? 삼의 그룹의 후계자가 아무나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버지, 이제는 가문보다 사람 자체가 더 중요한 시대 아닌가요? 은우가 용기를 내어 반박했습니다. 태산이 젓가락을 탁 내려놓았어요. 그 여자 이름이 뭐냐? 윤다혜라고 해요. 은우가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태산은 그 순간 마음을 굳혔어요. 다음 날 아침 태산은 즉시 사설조사업체에 연락했습니다. 30년간 사업을 하면서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모든 것을 철저히 파악해야 했어요. 일주일 후 나온 조사 결과는 태산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윤다혜, 31세, 중졸. 서울 변두리 쪽방촌 출신으로 부모는 다혜가 중학교 1학년 때 이혼했어요. 어머니는 다른 남자와 떠났고 아버지는 술에 빠져 제대로 된 돌봄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혜는 5살 어린 동생 다진이와 함께 서로에게만 의지하며 살아왔어요. 중학교 졸업 후 다혜는 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편의점, 음식점, 청소 용역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어요. 현재는 붕어빵 장사를 하며 하루 5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월세는 2달째 밀렸고 통장 잔고는 41만 원이 전부였어요. 이런 여자가 감히
태산이 보고서를 보며 분노에 떨었습니다. 3회 그룹 회장의 며느리가 붕어빵 장사꾼이라니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태산은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혹시 그 여자가 돈을 노리고 은우에게 접근한 건 아닌지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며칠 후 태산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신했습니다. 고급 정장 대신 낡은 작업복을 입고 반질반질한 구두 대신 때 묻은 운동화를 신었어요. 며칠째 면도하지 않은 수염과 구겨진 모자까지 써서 영세 사업자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설정은 완벽했어요. 사메로지스틱스와 거래하던 소규모 운송업체가 부도 위기에 처해 있다는 시나리오였습니다. 실제로 그런 업체들이 많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듯했어요. 오후 6시 퇴근 시간이 되자 거리에는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11월 바람 속에서도 윤다혜의 붕어빵 카트에서는 하얀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태산이 멀찍이서 다혜를 관찰했습니다. 깔끔하게 묶은 머리에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 정갈했어요. 손님이 오면 환하게 웃으며 인사하고 지나가는 아이들에게는 작게 손을 흔들어 주기도 했습니다. 저런 여자가 내 아들을 속였다고? 태산이 중얼거리며 카트 쪽으로 걸어갔어요. 붕어빵 하나 주세요. 태산이 카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다혜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네, 몇 개 드릴까요? 하나에 1,000원이에요. 하나만 주세요. 태산이 주머니를 뒤적이는 척하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 죄송합니다. 돈을 안 가져왔네요. 태산이 돌아서려는 순간 다혜가 말을 걸었습니다. 잠깐만요. 괜찮으세요?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데. 다혜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태산이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사업이 망해서 당장이라도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어서. 다혜가 잠시 고민하더니 카트에서 갓 구운 붕어빵을 하나 집었어요.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지폐를 꺼냈습니다. 이거 드세요. 그리고 이것도요. 다혜가 붕어빵과 돈을 함께 태산에게 내밀었어요. 태산이 놀란 표정으로 다혜를 바라봤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받을 수 없어요. 괜찮아요. 어려울 때는 서로 도와야죠. 마음을 잃지 마세요. 다혜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태산이 다혜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계산이나 꾀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순수한 선의만이 가득했습니다. 태산이 붕어빵과 돈을 받으며 중얼거렸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다혜가 다시 환하게 웃었습니다. 천만에요. 힘내세요. 태산이 카트에서 멀어져 가면서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분명히 그 여자를 시험하러 온 건데 오히려 자신이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다혜의 순수한 마음씨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하지만 태산의 생각은 변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착한 여자라고 해도 3회 그룹의 며느리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가문의 명예와 체면이 걸린 문제였거든요. 그날 밤 태산은 사설 조사팀에게 더 자세한 조사를 지시했어요. 윤다혜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주변 인물들까지 모든 것을 파헤치라고 했습니다. 한편 은우는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다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했지만 직접 묻기에는 두려웠습니다. 며칠 후 태산의 비서실장이 은우를 회장실로 불렀어요. 은우가 들어서자 태산이 두꺼운 서류 뭉치를 책상 위로 던졌습니다. 이걸 봐라. 은우가 서류를 펼쳐보자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다혜의 신상 정보부터 가족관계, 경제 상황까지 모든 것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네가 만나는 그 여자에 대한 조사 결과다. 태산이 차갑게 말했어요. 중졸의 월세도 못 내는 여자가 우리 가문의 며느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은우가 주먹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사람을 이런 식으로 조사하다니. 이것이 현실이다. 이런 여자와 결혼하면 우리 가문의 명예가 바닥에 떨어진다. 은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태사는 단호했습니다. 당장 그 여자와 헤어져라. 그게 너를 위한 일이다. 은우가 서류를 집어들고 회장실을 나갔어요. 복도를 걸어가면서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다혜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지 아니면 아버지 몰래 만나야 할지 고민이 깊어갔어요. 그날 밤 은우는 다혜의 붕어빵 카트 근처를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그녀를 지켜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고 싶었지만 아버지의 반대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다혜는 여전히 모든 상황을 모른 채 환하게 웃으며 붕어빵을 팔고 있었어요. 은우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져 갔습니다. 다음 날 오전 다혜가 평소처럼 붕어빵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덩치 큰 남자가 카트 앞에 나타났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가 험상궂은 인상이었어요. 여기 붕어빵 파는 사장이 당신이지? 남자가 다혜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다혜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맞습니다. 붕어빵 드실 건가요? 나는 이 동네 상인회 회장 강민석이야. 장사가 잘 된다고 소문이 났더만. 강민석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다혜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장사가 잘 된다니요? 그냥 겨우 먹고 사는 정도인데. 겸손은 집어치워. 이 자리가 얼마나 좋은 자리인 줄 알아? 강민석이 카트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지하철역 입구와 가까워서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이 자리 사용료가 한 달에 10만 원이었지? 이제부터 50만 원이야. 다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50만 원이요? 그럼 제가 번 돈으로는 사용료도 못 내는데. 그럼 시장 끝쪽으로 가든지. 거기 빈자리 있어. 강민석이 손가락으로 멀리 구석진 곳을 가리켰습니다. 사람들이 거의 다니지 않는 외진 곳이었어요. 그곳은 너무 멀어서 장사가 안 될 것 같은데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다혜가 애절하게 부탁했습니다. 강민석이 코웃음을 쳤어요. 다른 방법? 돈이 없으면 좋은 자리는 포기해야지. 사흘 안에 결정해. 강민석이 돌아서려다 다시 다혜를 바라봤어요. 아, 참고로 이 동네에서 장사하려면 내 허락이 있어야 해. 잘 생각해봐. 강민석이 떠난 후 다혜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월세도 2달째 밀린 상황에서 사용료를 5배로 올린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장사를 계속해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다혜가 카트 정리를 하려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카트 주변에 쓰레기들이 잔뜩 버려져 있었습니다. 빈 깡통, 담배꽁초, 심지어 음식물 쓰레기까지요. 이상하네. 분명 아침에는 깨끗했는데. 다혜가 혼잣말을 하며 쓰레기를 치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다음 날 또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다혜는 직접 목격했어요. 강민석의 부하들로 보이는 남자들이 일부러 카트 주변에 쓰레기를 버리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왜 쓰레기를 여기다 버리세요? 다혜가 달려가서 말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다혜를 쏘아보며 대답했어요. 여기가 쓰레기통 아니야? 아, 미안. 착각했네. 남자들이 희죽거리며 가버렸어요. 다혜는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강민석이 고의로 방해 공작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요. 한편 강태산의 조사팀은
더욱 치밀하게 다혜의 약점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팀장인 김대수가 태산에게 추가 보고서를 올렸어요. 윤다혜의 동생 다진이가 올해 고3입니다. 성적이 우수해서 대학 진학을 원하지만 등록금이 문제예요. 김대수가 서류를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월세는 현재 2달 체납 상태고 집주인이 다음 달까지 안 내면 나가라고 통보했답니다. 태산이 보고서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여자가 얼마나 절박한지 알겠군. 조금만 더 압박하면 포기할 것 같은데? 네, 그런데 회장님. 혹시 다른 방법으로 압박을 가할까요? 김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산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동네 상인회장이라는 자가 있다고 했지? 그 자에게 이 정보를 흘려줘. 단 우리와는 무관하다는 식으로. 며칠 후 강민석은 태산의 조사팀으로부터 다혜의 상세한 약점 정보를 전달받았습니다. 월세 체납, 동생 학비 문제, 통장 잔고까지 모든 것을 알게 됐어요. 이거 재미있는데? 강민석이 정보를 보며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다혜를 완전히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었거든요. 다음 날 강민석이 다시 다혜를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구청 위생과 직원 한 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분이 구청 위생과 박 주사님이야. 요즘 길거리 음식 위생 점검이 강화됐다더군. 박 주사가 다혜의 카트를 둘러보며 말했어요. 위생 상태가 좀 의심스럽네요.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겠어요. 다혜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항상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는데요. 무엇이 문제인가요? 일단 영업 정지하시고 내일 구청으로 오세요. 서류 검토 후에 재개업 허가를 드릴게요. 박 주사가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민석이 옆에서 비죽 웃었어요. 참, 그 전에 자리 이전 문제는 어떻게 할 거야? 시간이 별로 없는데. 강민석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다혜의 얼굴이 절망에 가득 찼어요. 잠깐만요. 영업 정지의 자리 이전까지. 그럼 저는 어떻게 살라는 건가요? 다혜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강민석이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건 내 알 바 아니야. 며칠 안에 자진해서 카트를 치우든지 아니면 우리가 강제로 치우든지 선택해. 그날 밤 다혜는 동생 다진이와 함께 막막한 현실을 마주했어요. 누나, 내가 아르바이트라도 하자. 대학은 나중에 가도 돼. 다진이가 다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다혜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너는 꼭 대학에 가야 해. 누나가 뭔가 방법을 찾을 거야.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월세도 밀렸는데 카트까지 못하게 되면 정말 길거리에 나앉게 될 판이었어요. 다혜는 그날 밤 늦게까지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문 밖을 바라보며 어떻게 이 위기를 헤쳐나갈지 고민했어요. 하지만 쉽게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민석의 횡포는 점점 더 거세졌고 공무원까지 끌어들인 상황에서 다혜는 정말 막다른 길에 서 있었어요. 강민석이 위생 단속을 예고한 바로 그날 밤 박정호는 복잡한 심정으로 자신의 임무를 되돌아보고 있었어요. 은우의 고등학교 친구인 정호는 최근 강태산의 사설조사팀에서 다혜를 감시하는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아르바이트 정도로 생각했지만 며칠간 다혜를 지켜본 후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정호는 평소보다 일찍 다혜의 붕어빵 카트 근처 벤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늘 강민석의 위생 단속이 있을 예정이었거든요. 다혜는 아침부터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카트를 청소하고 있었어요. 오전 10시 다혜가 보온병과 작은 봉지를 들고 경로당으로 향했습니다. 정호가 조심스럽게 뒤를 따라갔어요. 할머니들, 오늘 아침 드셨어요? 다혜가 경로당에 들어서며 밝게 인사했습니다.
다혜야, 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김순덕 할머니가 다혜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다혜가 보온병에서 따뜻한 미역국을 따라 어르신들께 나누어 드렸습니다. 자신은 아침을 굶고도 말이에요. 정우가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태산 회장이 말한 돈을 노리는 여자와는 정반대의 모습이었거든요. 할머니, 제가 혹시 며칠 못 와도 서로 잘 챙겨 드세요. 왜? 어디 가는 거야? 아니에요. 그냥 혹시나 해서요. 다혜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섞여 있었어요. 강민석의 협박을 받은 후로 계속 걱정이 되었거든요. 오후 1시 드디어 강민석이 구청 공무원 2명을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박 주사와 김 계장이었어요. 정우가 긴장하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위생 점검 나왔습니다. 박 주사가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다혜가 당황하며 카트 앞에 섰습니다. 네, 언제든 검사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공무원들의 검사는 지나치게 까다로웠어요. 평소라면 문제되지 않을 사소한 것들까지 트집을 잡았습니다. 여기 기름때가 남아있네요. 이건 위생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이 온도계도 교정 기록이 없고 김 계장이 하나씩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강민석이 뒤에서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는데요. 다혜가 억울한 표정으로 말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일단 영업 정지입니다. 내일 오전에 구청으로 오세요. 박 주사가 최종 통보를 내렸습니다. 그때 경로당에서 할머니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점심시간이었거든요. 다혜야, 오늘 뭐 있어? 김순덕 할머니가 다가왔어요. 다혜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지금 영업 정지라서. 뭐? 영업 정지? 왜? 할머니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평소 이 시간에 다혜가 주는 간식이 하루의 유일한 식사인 어르신들도 계셨거든요. 그 순간 다혜가 결심한 듯 움직였습니다. 할머니들, 잠깐만 기다리세요. 다혜가 카트에서 남은 붕어빵들을 모두 꺼내기 시작했어요. 박 주사가 제지하려 했지만 다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 영업 정지라고 했잖아요. 영업이 아니에요. 그냥 나누어 드리는 거예요. 다혜가 단호하게 말하며 어르신들께 붕어빵을 하나씩 건넸어요. 오늘 목까지 드리니까 절대 상인회장님에게 미안해하지 마세요. 정우가 이 광경을 보며 목이 메었습니다. 자신의 마지막 수입원이 막혔는데도 끝까지 어르신들을 챙기는 다혜의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다혜야, 너는 어떻게 살려고? 괜찮아요. 할머니들이 더 중요해요. 그만해. 지금 당장 그만두라고. 강민석이 소리쳤지만 다혜는 끝까지 마지막 붕어빵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날 저녁 정우는 오랫동안 고민에 빠졌어요. 태산 회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혜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고민 끝에 정우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 뱅킹에 접속한 후 다혜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했어요. 그리고 익명의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며칠 후 아침 강민석이 예고한 대로 카트 강제 철거가 시행되었어요. 구청 직원들이 와서 다혜의 카트를 트럭에 실어갔습니다. 이제 깨끗하게 정리됐네. 강민석이 만족스럽게 중얼거렸어요. 다혜는 자신의 생계 수단이 사라지는 모습을 넋 잃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다혜의 휴대폰에 희망의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힘내세요. 부당한 일을 당하고 계신 것 같아 작은 도움을 드립니다. 변호사님 연락처입니다. 익명의 메시지와 함께
법무법인 연락처가 적혀 있었어요. 통장을 확인해 보니 50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이런 도움을? 다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휴대폰을 바라봤어요. 절망 속에서 만난 작은 희망이었습니다. 다혜는 즉시 변호사 사무실로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행정처분 관련 상담을 받고 싶은데요. 네, 내일 오전에 오시죠. 부당한 처분이라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답변에 다혜가 처음으로 희망을 품었어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한편 정우는 멀리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안도의 숨을 쉬었어요. 다혜가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려는 모습을 보니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태산에게 거짓 보고를 했어요. 특별한 변화는 없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지내고 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혜가 이 위기를 잘 헤쳐나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카트가 강제 폐쇄된 지 사흘째, 다혜는 작은 원룸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지만 누구에게 전화할 용기도 나지 않았습니다. 은우에게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누나, 밥 먹어. 다진이가 라면을 끓여와서 다혜 앞에 놓았습니다. 다혜가 고개를 들어 동생을 바라봤어요. 진이야, 미안해. 누나가 무능해서. 누나, 그런 소리 하지 마. 누나는 지금까지 정말 잘해왔어. 다진이가 다혜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발신자는 여전히 익명이었습니다. 힘내세요. 당신이 그동안 도왔던 사람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지역사회는 당신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다혜가 메시지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문득 평소 자신이 붕어빵을 나눠주던 할머니들과 아이들이 떠올랐습니다. 맞아. 나에게는 사람들이 있었지. 다혜가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어요. 다진이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누나, 어디가? 경로당에 가볼 거야. 할머니들 안부도 확인하고. 다혜가 작은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동네 경로당에 도착하자 할머니들이 다혜를 반갑게 맞았어요. 다혜야, 요즘 붕어빵 안 보이더니 어디 갔었냐? 김순덕 할머니가 다혜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다혜가 사정을 간단히 설명하자 할머니들이 분개했어요. 그런 나쁜 놈들이 다 있나? 우리 다혜가 뭘 잘못했다고. 박영자 할머니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제가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볼게요. 다혜가 할머니들을 달래며 말했어요. 그때 김순덕 할머니가 제안했습니다. 다혜야, 그럼 여기서 도시락 만들어서 나눠주는 건 어떠냐? 경로당 주방도 있고. 다혜의 눈이 반짝였어요. 도시락이요? 응. 혼자 사는 할아버지들도 많고 맞벌이 부모 둔 아이들도 제대로 못 먹잖아. 영자 할머니도 맞장구 쳤습니다. 우리가 재료비라도 모아서 도와줄게. 다혜, 너만 요리 좀 해주면 돼. 다혜가 할머니들의 제안에 깊이 감동했어요. 그동안 자신이 나눠준 작은 정성이 이렇게 되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들. 다혜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며칠 후 다혜는 경로당 주방에서 도시락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들이 모은 재료비와 자신의 남은 돈을 합쳐서요. 처음에는 하루에 20개 정도였지만 점점 늘어났어요. 소문이 나면서 동네 사람들이 후원금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마트 사장은 유통기한이 임박한 식재료를 무료로 제공해줬어요. 한편 강태사는 조사팀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윤다혜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수가 보고서를 펼치며 말했어요.
카트가 폐쇄된 후에 자포자기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뭔 소리냐? 태산이 미간을 찌푸렸어요. 경로당에서 도시락 나눔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도와주고 있고요. 김대수가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다혜가 할머니들과 함께 도시락을 만들고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배달하는 모습이었어요. 혹시 언론 플레이를 노리는 건 아닐까요? 김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산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다. 이 여자는 그런 계산이 있는 타입이 아니야. 태산이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다혜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계속 지켜봐라. 며칠 후 익명의 후원자 정으로부터 다혜에게 더 큰 지원이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법률 자문과 함께 사업자 등록 비용까지 포함된 금액이었습니다. 부당한 행정 처분에 굴복하지 마세요. 정식 푸드트럭으로 제기하세요. 메시지와 함께 변호사 연락처도 첨부되어 있었어요. 다혜가 변호사를 만나 상담받은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민석이라는 사람의 행위는 명백한 영업 방해죠. 변호사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그리고 푸드트럭 사업자 등록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정식 허가를 받으면 아무도 함부로 못해요. 다혜가 용기를 얻었어요. 도시락 봉사를 통해 모은 작은 후원금과 익명 후원자의 지원을 합쳐서 푸드트럭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강태사는 이 모든 과정을 조사팀 보고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회장님, 윤다혜가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푸드트럭 사업자 등록도 신청했고요. 김대수가 보고했습니다. 태산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저 여자가 법적 대응까지 한다고? 네, 그리고 지역 상인들과 어르신들이 모두 그녀 편에 서 있습니다. 탄원서까지 작성했다고 하네요. 태산이 의자에 깊이 앉았어요. 지금까지 본 윤다혜는 단순히 가난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더 강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어요. 저 여자가 정말 그냥 붕어빵 파는 여자일까? 태산이 중얼거렸습니다. 회장님, 추가 조사가 필요할까요? 김대수가 물었어요. 태산이 잠시 고민하다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르게 조사해라. 능력이나 인격적인 면을 중심으로. 예. 지금까지는 신분이나 배경만 조사했잖아. 이제는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제대로 파악해봐. 태산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뉘앙스가 섞여 있었어요. 단순한 적대감이 아닌 묘한 호기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태산은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윤다혜라는 여자가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가난하고 학력도 낮지만 위기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해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내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한 건 아닐까? 태산이 혼잣말을 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 아래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어딘가에서 윤다혜도 내일을 위해 준비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다혜의 푸드트럭 개장일이 다가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준비한 끝에 깔끔한 하얀색 트럭이 완성됐어요. 측면에는 다혜의 따뜻한 한 끼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다혜가 트럭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이야. 다혜가 혼잣말을 하며 트럭 문을 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저 멀리서 큰 소리가 들려왔어요. 불공정 경쟁 반대. 기존 상인 보호하라. 강민석이 상인의 회원 10여 명을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피켓을 들고 있었어요. 저 여자가 정식 허가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당할 이유는 없어. 강민석이 소리치며 다혜의 트럭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다혜가 당황하며 나왔어요.
무슨 일이세요? 저는 정당하게 허가받고 영업하는 건데요. 정당하다고? 네가 법원에서 이기고 온 건 알고 있어. 하지만 우리한테는 우리 방식이 있어. 강민석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경로당에서 할머니들이 걸어 나왔어요. 김순덕 할머니가 앞장서서 강민석 앞에 섰습니다. 야, 강민석, 또 우리 다애 괴롭히냐? 할머니들은 빠지세요. 이건 상인들 문제예요. 강민석이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상인들 문제라고? 다애가 얼마나 착한 앤지 모르면서. 박영자 할머니도 나섰습니다. 이 동네에서 제일 마음씨 착한 게 다애야. 너 같은 나쁜 놈이 건드릴 사람이 아니야. 할머니들의 목소리가 커지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평소 다혜에게 도시락을 받아먹던 혼자 사는 할아버지들도 나타났습니다. 다혜가 없었으면 우리가 굶었을 거야. 맞아. 이런 착한 사람을 왜 괴롭혀? 어르신들이 한 목소리로 외쳤어요. 근처 문구점 사장도 나왔습니다. 강민석 씨, 당신이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니여? 다혜 씨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우리도 강민석한테 당했어요. 작은 반찬 가게 사장이 소리쳤어요. 사용료 올린다고 협박하고 안 들으면 장사 못하게 하고. 점점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나와서 강민석을 성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분노가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다혜 씨 응원해요. 정식 허가받고 하는 장사인데 왜 못하게 해요? 사람들의 함성이 점점 커졌습니다. 강민석과 그의 일당들이 오히려 밀려나기 시작했어요. 이럴 줄 몰랐는데. 강민석이 당황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다혜가 트럭 앞에 나서서 큰 소리로 말했어요.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오늘부터 정식으로 영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강민석 일당은 어쩔 수 없이 물러갈 수밖에 없었어요. 다혜야, 첫 손님은 나야. 김순덕 할머니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저도요. 저도 주문할게요.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다혜가 감동으로 눈물을 글썽이며 트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분께 맛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한편 이 모든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강태산이었습니다. 그는 변장을 하고 건물 모서리에 숨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강민석의 시위를 보며 역시 그 여자도 이제 끝이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는 걸 보고는 충격을 받았어요. 수십 명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다혜를 지키기 위해 나선 것이었습니다. 돈으로 매수한 것도 아니고 강요한 것도 아니었어요.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지지였습니다.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태산이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할머니들이 다혜를 딸처럼 아끼는 모습, 어르신들이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모습, 다른 상인들마저 다혜 편에 서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때 문득 며칠 전 자신이 거지 행색으로 변장했을 때가 떠올랐어요. 다혜가 마지막 붕어빵과 10,000원을 건네던 그 순간 말이죠. 그때 다혜의 눈에는 정말 순수한 선의만 있었습니다. 계산도 없고 꾀도 없는 그저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어하는 마음뿐이었어요. 내가 뭘 한 거지? 태산이 무릎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어요. 돈과 명예, 가문의 체면만 생각하며 사람의 진짜 가치는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윤다혜는 학력도 낮고 가난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자신은 단순히 재벌가 며느리 자격 없음이라고 단정했던 것입니다. 아니야. 내가 그 여자 자격이 없는 거야.
태산이 건물벽에 등을 기대며 주저앉았어요. 68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부끄러운 적은 없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쌓아온 가치관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어요. 트럭 앞에서 웃고 있는 다혜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려 했던 그녀였어요. 그런 사람을 자신은 돈 때문에 아들에게 접근한 여자라고 의심했던 것입니다.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태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다혜는 단순히 아들의 연인이 아니라 정말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자신보다 훨씬 큰 사람이었습니다. 태산이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어요. 조사팀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멈췄습니다. 이제 더 이상 윤다혜를 조사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오히려 자신이 저지른 일들을 사과해야 했습니다. 어떻게 사과를 해야 할까? 태산이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자신의 오만함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는지 생각하니 머리가 아팠습니다. 특히 아들 은우에게 한 말들이 떠올랐어요. 다혜를 무시하고 깔본 모든 말들이요. 트럭에서 맛있는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다혜가 정성껏 만든 음식 냄새였습니다. 줄을 선 사람들이 기다리는 모습도 정말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이나 명예가 아닌 사람들의 진심 어린 사랑을 받는 것 말이죠. 태산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제 결심했습니다. 윤다혜에게 직접 찾아가서 모든 것을 사과하기로요. 그리고 아들에게도 자신이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혜의 환한 미소를 바라보며 태산이 중얼거렸어요. 정말 훌륭한 사람이구나.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혜의 푸드트럭 개장 성공 소식이 동네를 떠들썩하게 만든 지 사흘째였어요. 그날 새벽 4시 사메로지스틱스 본사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메인 서버실에서 갑작스런 화재가 발생한 것이었어요. 야간 근무자가 다급하게 소방서에 신고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물류 시스템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큰일 났습니다. 전국 모든 물류센터와 연결이 끊어졌어요. 새벽 6시 비상 연락을 받고 출근한 직원들이 아우성쳤습니다. 강태산이 급히 회사로 달려왔지만 상황은 걷잡을 수 없었어요. 지금 몇 군데나 마비됐나? 태산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전국 47개 물류센터 전체입니다. 배송 트럭들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길에서 대기 중이고요. IT 팀장이 식은땀을 흘리며 보고했어요.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병원과 응급복지센터로 가야 할 의료용품과 긴급 구호물품들이 모두 발이 묶인 것이었어요. 회장님, 대학병원에서 급히 필요한 수술 기구들이 배송 대기 중입니다. 오늘 수술 예정인 환자들이 있는데 요양원 쪽에서도 난리예요. 치매 환자용 약품이 오늘 떨어지는데 배송이 안 되고 있다고. 직원들의 보고가 계속 이어졌어요. 태산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오전 9시가 되자 언론에서도 이 소식을 받아챘어요. 사메로지스틱스 전국 물류 시스템 마비, 병원 응급실까지 피해 뉴스 속보가 연달아 나왔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회장님, SNS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사메로지스틱스 때문에 환자들이 고생하고 있다고. 홍보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어요. 태산이 뉴스를 확인해 보니 상황이 정말 심각했습니다. 응급수술용 의료기기가 배송되지 않아서 수술이 연기된 환자들, 복지센터에 구호물품이 도착하지 않아서 끼니를 걸은 어르신들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어요.
이런 대기업이 사회적 책임감도 없이 어떻게 장사를 하냐? 환자들 생명이 달린 문제인데 대체 뭐 하는 거야? 온라인상의 비난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태산이 회의실에서 임원들과 대책을 논의하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비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병원으로 급히.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태산은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마비 증세였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태산은 중환자실로 옮겨졌어요. 의사가 은우에게 설명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마비입니다. 생명에는 지장 없지만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해요. 은우가 아버지 병상 옆에 앉아 있을 때 회사에서는 더 큰 혼란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팀장님, 시스템 복구에 최소 일주일은 걸릴 것 같습니다. 임시 수작업 배송으로는 10분의 1도 감당 못해요. 언론에서는 계속 취재 요청이 들어오고 있고 고객들 항해 전화도 폭주하고 있어요. 은우가 휴대폰으로 상황을 확인할수록 절망적이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회사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것이었어요. 그때 은우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다혜였어요. 얼마 전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지역사회의 도움으로 제기했던 그녀 말이죠. 혹시 다혜가 도와줄 수 있을까? 은우가 혼잣말을 했어요. 다혜는 동네 사람들과 끈끈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과 소상공인들과의 관계가 깊었어요. 은우가 다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혜야, 갑자기 연락해서 미안해. 부탁이 하나 있어서. 은우야?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한데. 다혜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우리 회사에 큰 사고가 났어. 물류 시스템이 마비돼서 병원이랑 복지센터로 가야 할 응급 물품들이 배송이 안 되고 있어. 은우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럼 환자들이 위험한 거야? 다혜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그래. 수술이 연기된 환자들도 있고 복지센터 어르신들도 끼니를 못 드시고 계셔. 정말 급한 상황이야.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다혜가 주저하지 않고 물었어요. 네가 아는 동네 작은 배송업체들이나 트럭 기사분들, 그리고 지역 상인분들, 혹시 임시로라도 도와달라고 부탁할 수 있을까? 은우가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다혜가 잠시 생각하더니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알겠어. 내가 최대한 사람들한테 연락해 볼게. 환자들이 위험하다면 당연히 도와야지. 정말 고마워, 다혜야. 그런데, 내 친구 정호도 도움이 될 것 같아. 같이 만날 수 있을까? 상황이 너무 급해서. 은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다혜가 의아해했지만 승낙했습니다. 그래, 어디서 만날까? 지금 당장이라도 상관없어. 1시간 후 다혜와 정호, 은우가 근처 카페에서 만났어요. 정호는 처음 만나는 다혜를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감시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안녕하세요, 다혜 씨. 은우 친구 박정호라고 합니다. 정호가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은우가 많이 얘기해줘서 알고 있어요. 다혜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은우가 급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지금 전국 47개 물류센터가 모두 마비된 상태야. 특히 응급의료용품이랑 복지센터 구호물품 배송이 시급해. 우리가 가진 대형 트럭들은 시스템 없이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정우가 보충 설명했습니다. 다혜가 진지하게 듣더니 말했어요. 그럼 작은 단위로 나눠서 배송하는 건 어때? 내가 아는 동네 트럭 기사분들이랑 택배 아저씨들한테 부탁하면 그런 식으로 가능할까? 은우가 희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일단 시도해보자. 지금은 뭐든 해야 할 때잖아. 다혜가 이미 휴대폰을 꺼내 연락처를 찾고 있었어요. 정우가 다혜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감시했던 이 여자가 이렇게 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요. 태산 회장이 얼마나 잘못 판단했는지 새삼 느꼈어요. 그럼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보자. 일단 가장 급한 병원부터. 다혜가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6시 다혜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요. 휴대폰을 들고 연신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사장님, 안녕하세요. 다혜예요. 갑자기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요. 첫 번째 전화는 평소 도시락 배달을 도와주던 소형 트럭 기사에게 걸었어요. 병원에 응급히 가야 할 의료용품이 있는데 혹시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다혜 씨 부탁인데 안 들어줄 수가 있나? 언제든 말씀하세요. 김 사장이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두 번째는 동네 철물점 사장에게 전화했어요. 아저씨, 저 다혜예요. 혹시 창고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응급 물품들을 임시로 보관해야 해서요. 우리 창고? 얼마든지 써. 무슨 일인데? 사메로지스틱스 시스템이 고장나서 병원으로 가야 할 물품들이 발목 잡혔어요. 임시로라도 도와야 할 것 같아서요. 철물점 아저씨가 즉시 동의했어요. 그럼 우리도 도와야지. 생명이 달린 일이잖아. 세 번째는 경로당 할머니들에게 연락했어요. 할머니, 저 다혜예요. 혹시 할머니들 아시는 분 중에 작은 배송업체 하시는 분 있으세요? 너? 그런 사람 많지. 우리 막내 아들도 용달차 해. 왜? 응급 의료용품 배송 때문인데 큰 회사 시스템이 고장나서 환자들이 위험해요. 그럼 당장 연락해 줄게. 우리 막내한테도 말하고. 할머니들의 네트워크는 생각보다 넓었어요. 오전 10시가 되자 다혜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소형 트럭 기사 5명, 오토바이 배송원 10명, 그리고 임시 창고를 제공한 상인들까지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요? 다혜가 모인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은우와 정우도 급히 달려왔습니다. 일단 가장 급한 대학병원부터 시작하죠. 은우가 리스트를 펼쳤어요. 수술용 기구 세트 5개, 응급의약품 박스 10개가 시급해요. 그럼 김 사장님이 대학병원으로 가세요. 나머지는 오토바이로 나눠서 배송하고. 다혜가 척척 배치를 정했어요. 복지센터는 어떻게 하죠? 정우가 물었어요. 거기는 할머니들이 직접 아는 곳이니까 박 할머니께 연락드려서 정확한 위치 파악하고. 다혜의 지시가 명확했습니다. 신기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혜의 말을 자연스럽게 따랐다는 것이었어요. 평소 그녀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깊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첫 번째 배송이 완료됐어요. 대학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술용 기구 잘 받았어요. 덕분에 응급수술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다혜가 안도의 숨을 쉬었어요. 다행이다. 환자분이 무사하게. 오후 4시에는 두 번째 배송도 성공했어요. 노인복지센터에서도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어르신들 약품 잘 받았어요. 오늘 드실 수 있게 됐어요. 하나씩 성공할 때마다 사람들의 사기가 올라갔어요. 처음에는 걱정스러워했던 배송 기사들도 이제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다혜 씨, 이거 정말 보람 있는 일이네요. 김 사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맞아요. 우리가 진짜 필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오토바이 배송원도 맞장구 쳤습니다. 저녁 7시 하루 종일 15곳의 응급시설에 성공적으로 배송을 마쳤어요. 큰 트럭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작은 병원과 복지시설들이었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다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무슨 말씀을요? 다혜 씨 덕분에 좋은 일 했어요. 맞아요. 내일도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사람들이 뿌듯한 표정으로 집으로 돌아갔어요. 은우가 다혜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다혜야, 정말 고마워. 너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뭐려? 당연한 일인걸요. 다혜가 수줍게 웃었어요. 정우도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다혜 씨, 정말 대단해요. 하루 만에 이런 네트워크를 구축하다니. 한편 병원 중환자실에서는 강태산이 은우로부터 오늘 상황을 보고받고 있었어요. 아버지, 다혜가 정말 큰 도움을 줬어요. 은우가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태산이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 여자가 하루 만에 그런 일을? 네, 동네 사람들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우리가 접근하지 못하는 곳까지 배송했어요. 은우가 휴대폰으로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다혜가 사람들과 함께 물품을 나르고 배송 계획을 세우는 모습들이었습니다. 특히 놀라운 건 모든 사람이 자발적으로 도와줬다는 거예요. 돈을 받지도 않고. 태산이 사진을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다혜의 표정에는 진심 어린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이런 위기 관리 능력을, 그리고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십을. 태산이 중얼거렸어요. 아버지, 은우야, 내가 정말 잘못 생각했다. 태산이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 여자, 윤다혜는 단순한 붕어빵 장사꾼이 아니야. 정말 뛰어난 인재야. 은우의 눈이 커졌어요.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학력이나 집안 배경 같은 건 정말 중요하지 않구나. 진짜 중요한 건 사람의 됨됨이와 능력이야. 태산이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편견에 사로잡혀서 정말 훌륭한 사람을 못 알아봤어. 다혜라는 여자는 우리 회사에도 필요한 사람이야. 태산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정말로요? 그래. 위기 상황에서 이런 판단력과 실행력을 보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태산이 다시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은우야, 네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아버지. 은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이런 말을 들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내일 퇴원하면 제일 먼저 다혜 씨에게 가서 사과해야겠어. 그리고 태산이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정식으로 우리 며느리로 인정한다고 말씀드려야지. 은우가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아버지. 고마워할 사람은 나야. 내 고집 때문에 이런 훌륭한 사람을 거의 놓칠 뻔했잖아. 태산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다혜 씨 같은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리더야.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람들을 움직이는. 그날 밤 태산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어요. 마음속 무거운 짐 하나를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지 사흘째, 강태산은 평범한 셔츠와 바지 차림으로 집을 나섰어요. 운전기사도 없이 혼자서 지하철을 타고 다혜의 푸드트럭이 있는 동네로 향했습니다. 68세 재벌 회장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건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지하철 안에서 태산은 계속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늘 반드시 다혜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용서를 구해야 했거든요. 오후 3시 다혜의 푸드트럭 앞에 도착한 태산은 잠시 망설였어요. 트럭 앞에는 평소처럼 줄이 서 있었고 다혜가 환한 미소로 손님들을 맞고 있었습니다. 다음 분, 다혜가 밝게 외쳤어요. 태산이 줄 맨 뒤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앞에 있던 할머니가 돌아보며 말했어요. 아저씨, 처음 보는 얼굴이네. 이 동네 사람 아니지? 네, 그냥
지나가다가요. 태산이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다혜 붕어빵 처음 드셔보는 거네. 정말 맛있어요. 마음도 따뜻해지고 할머니가 친근하게 말했어요. 드디어 태산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다혜가 고개를 들어 태산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아저씨. 전에 봤던.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붕어빵 하나 얻어먹었던 사람이에요. 태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그때 힘들어 하시던. 지금은 좀 나아지셨나요? 다혜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태산이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말했습니다. 다혜 씨, 잠시 얘기할 시간이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어서. 지금요? 손님들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제발 부탁드립니다. 정말 급한 일이에요. 태산의 목소리에서 간절함이 느껴졌어요. 다혜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말했어요. 잠깐만요. 할머니, 죄송한데 10분만 기다려 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 다혜야. 천천히 해. 김순덕 할머니가 이해한다며 말했어요. 다혜가 트럭에서 나와서 태산과 함께 근처 벤치로 갔습니다. 태산이 벤치에 앉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아저씨, 뭐 하세요? 다혜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다혜 씨, 제가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태산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일어나세요. 저는 강태산입니다. 사메로지스틱스 회장이에요. 다혜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사메로지스틱스. 그럼 은우 아버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제가 거지 행색으로 당신을 속였어요. 당신을 시험해 보려고. 태산이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변장해서 다혜를 시험했는지 사설조사팀을 동원해 신상 정보를 캐낸 것, 강민석에게 정보를 흘려서 압박을 가하도록 한 것까지 모든 진실을 말했어요. 다혜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그동안 제가 겪었던 모든 일이 다 제 잘못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태산이 더욱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다혜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어요. 그동안의 고생이 모두 이 사람 때문이었다니. 다혜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태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제가 평생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존경할 만한 분입니다. 다혜가 고개를 들어 태산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부끄러움이 가득했습니다. 회장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당신 같은 분이야말로 진정한 리더예요. 돈이나 학력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으로요. 다혜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일어나세요, 회장님. 이런 모습 다른 사람들이 보면 어떡해요? 용서해 주시는 건가요? 태산이 간절하게 물었어요. 화가 안 나는 건 아니에요. 정말 힘들었거든요. 다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잖아요. 인정하고 사과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태산이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일어났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다혜 씨. 그런데 왜 갑자기 마음이 바뀌신 거예요? 다혜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당신이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모습을 보고 깨달았어요. 진정한 가치가 뭔지 말이에요. 태산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이 있어요. 제안이요? 저희 3회 그룹에서 새로 만들 사회공헌재단 이사장을 맡아주세요. 다혜가 눈을 크게 뜨며 물었어요. 저를요? 네. 당신처럼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정말 필요한 곳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 필요해요. 태산이 설명했습니다. 지역상생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외받는 분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이에요.
다혜가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어요. 시간을 좀 주세요. 중요한 결정이라. 물론입니다. 충분히 생각해 보세요. 며칠 후 다혜는 은우와 함께 태산을 만났어요. 이번에는 정식으로 3회 그룹 본사에서 만났습니다. 결심하셨나요? 태산이 기대하며 물었어요. 네, 재단 이사장을 맡겠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다혜가 말했습니다. 무엇이든 들어보겠습니다. 푸드트럭은 계속 운영하고 싶어요.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의 관계도 그대로 유지하면서요. 당연하죠. 오히려 그래야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태산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때 은우가 다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다혜야, 우리 결혼하자. 은우야. 다혜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셨어. 정식으로 우리 며느리로 받아들이시겠다고. 태산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다혜 씨, 제가 정말 자랑스러운 며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한편 강민석도 변화하고 있었어요. 다혜의 재단 사업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다혜 씨, 저 정말 죄송했습니다. 강민석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그동안 너무 심하게 했죠. 용서해 주세요. 다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혹시 저도 재단 일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지역 상인들 관리라면 제가 제일 잘 아는데. 물론이죠. 함께 좋은 일이에요. 6개월 후 다혜와 은우의 결혼식이 열렸어요. 동네 사람들이 모두 축하해줬습니다. 할머니들이 음식을 준비하고 상인들이 화환을 보내고 평소 도시락을 받아먹던 어르신들이 축가를 불러주셨어요. 다혜야, 행복해야 한다. 김순덕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네,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1년 후에 어느 오후 다혜의 푸드트럭 앞에는 여전히 줄이 서 있었어요. 그런데 줄 맨 뒤에 평범한 셔츠를 입은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강태산이었어요. 할아버지, 뭐 드릴까요? 다혜가 환하게 웃으며 물었어요. 이제는 편안하게 할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붕어빵 2개 주세요. 하나는 병원 가는 길에 간병인 아주머니 드리려고요. 네, 따뜻하게 해드릴게요. 옆에 서 있던 할머니가 태산에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자주 보는 얼굴이네. 이 동네 사람이세요? 아니에요. 그냥 여기 붕어빵이 맛있어서 자주 와요. 태산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맞아요. 우리 다혜가 정말 잘 만들어요. 마음씨도 착하고. 할머니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태산이 붕어빵을 받으며 다혜에게 말했습니다. 며느리, 오늘도 고생 많아요. 무슨 말씀을요? 재미있어요. 다혜가 수줍게 웃었어요. 태산이 붕어빵을 들고 걸어가면서 생각했어요. 정말 행복한 가족을 얻었다고 말이죠. 돈이나 명예보다 훨씬 소중한 것들을 배웠어요. 해가 지면서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다혜의 푸드트럭에서는 여전히 따뜻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동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정말 평범하지만 따뜻한 하루였습니다. 진정한 사람의 가치는 학력이나 재산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강태산 회장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윤다혜의 따뜻한 마음과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놀라운 리더십은 어떤 명문 대학 졸업장보다 소중한 것이었어요. 68년을 살아온 재벌이 31살 붕어빵 장수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된 이유, 그것은 바로 진심이었습니다. 계산 없는 순수한 마음으로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살아온 다혜의 모습에서 태산은 자신이 잃어버린 소중한 가치를 발견했거든요. 이제 다혜는 3회 그룹의 며느리이자 사회공헌재단 이사장으로 더 큰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산 회장은
여전히 그녀의 푸드트럭에 줄을 서며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배워가고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무시하고 지나친 작은 존재에서 인생의 가장 큰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다는 따뜻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